네, 40일 넘게 공전해온 국회가 어제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정상화됐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 협치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장단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문희상 의원의 첫 일성은 야당과의 협치, 정부 여당 책임론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집권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어쨌든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지만 개혁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분의 말씀이 아마 2004년의 그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과반 집권을 했고 4대 개혁 입법을 우리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사학법이라든지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대립이 심하게 되다가 all or nothing 어찌 보면 이제 하나도 이제 못 이루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정치라는 거는 대화의 타협입니다.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들도 야당과 대화 협상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집권 1년 차는 굉장히 청와대 중심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2년, 3년 차부터는 그거를 완수하려면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당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희상 의장 다들 알고 계시지만 여의도 포청천으로 불리잖아요. 예. 그만큼 통합형 정치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좀 어떤 리더십을 기대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문희상 국회 부의장은 14대 때부터 시작해서 6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야를 두루 넘나드는 그 통합형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분은 그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DJ 때부터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DJ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의회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임 부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반기는 이 전국 주도권이 거의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모든 현안들을 청와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입법부가 상당히 그 좀 전국 주도권에서 좀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야당과의 협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소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의회주의자, 전형적인 의회주의자 문희상 그 국회의장이 당선됨으로 해서 지금 후반기에 전국 주도권을 조금이나마 이 국회 쪽으로, 입법부 쪽으로 좀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좀 그 말씀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협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취임 일성에도 첫 번째도 협치고 두 번째도 협치고 세 번째도 협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전국 주도권 측면에서 좀 의회 쪽으로 갖고 오지 않겠나. 특히 이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은 정기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다루는 모습을 좀 하고 그리고 좀 청와대의 어떤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현안 이런 것들도 국회하고 좀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니냐, 숨은 의도가 아니냐 좀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그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협치에 신경 쓸 거로 봅니다. 네, 앞으로 좀 일하는 국회 모습을 좀 네.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국회 사무총장에는 유인태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엽기수석이라는 별명이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두 사람의 인연이 상당히 그렇죠. 깊죠. 네네. 두 분이 일단 노무현 대통령 때 문희상 지금 의장님께서는 비서실장을 했고요. 유인태 지금 사무총장 임명된 분은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왔고요. 더 큰 인연은 이제 지난번 총선 때 같이 컷오프 됐다는 것이죠. 어쩌면 보면 동병상련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희상 지금 의장님은 이렇게 다시 전략 공천으로 살아났지만 유인태 지금 사무총장님은 그냥 사람이 물러날 때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물러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여당과 청와대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요. 지금 국회의 어떤 역할 이런 걸 좀 강조하는데 아마 문희상 의장님께서 본인이 의장으로 나갈 때부터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점 찍어두지 않았나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 코드가 잘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가 그동안 장기 휴업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밀린 숙제가 많거든요. 어떤 네네. 과제들이 있나요? 일단 당장은 상임위원장을 예. 뽑아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는 일단 대법관 3분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김선수 변호사님 인사청문회가 아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청장은 뭐 무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특활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국회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이번에 이제 공개되면서 굉장히 뜨거운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개혁을 할 것이냐가 아마 국민들이 아마 주심 있게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 개혁이라든지 아마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도 다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먹고 사는 문제, 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생 입법들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좀 이뤄내서 일단 청년 일자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많이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한 1만 건이 된답니다. 언론 보도에 하면 1만 건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여야가 지금 쟁점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법이라든가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예. 현안이 됐고는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특별법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것은 지금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민생 법안을 우선에 처리해야 되지만은 이런 검경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아마 험난한 그 예고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문희상 그 신임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얼마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처리를 해줘야지 사실 문재인 정부도 편하거든요. 또 힘이 실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당 상황도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감정 싸움이 더 격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모든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히 지금 답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당에서 이미 벌써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미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지금 지도부, 현 지도부, 비상 지도부하고 지금 또 뭐 잔류파라 합니까? 그분들, 탈당파, 잔류파들 간의 어떤 예. 이 좋지 않는 이런 불협화음 또 이런 그 의총이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당을 어떻게 앞으로 그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모색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서로 이런 또 서로 간에 또 이 기득권을 또 취하려고 하는 거 뭔가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싸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무슨 힘이 남아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16일 날 다시 또 의총이 열린다 하니까 네. 그때 한번 더 기대해 보는데 그날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지금 이제 뽑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뭐 상당히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예. 저도 약간 한마디 거드리면요. 아까도 이제 복당파란 말을 쓰시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당파, 잔류파 그러면 원래 잔류하던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예. 복당파는 소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복당파들은 뭔가 이제 나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우리 당에는 친박 비박밖에 없다. 다시 어찌 보면 이제 친박과 비박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친박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정치권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친박 비박 구도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도 또 잔류파냐 복당파라는 용어도 어찌 보면은 그 복당한 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없어요. 차라리 뭐 개혁파, 보수파 이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파, 뭐 기존의 기득권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잔류파, 복당파라는 용어를 계속 쓰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는 복당하신 분들,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주도권을 잡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봐서 이 용어 전쟁, 프레임 전쟁이 아마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 예. 프레임 전쟁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위기가 올 때는 상당 부분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라는 게 뭡니까? 불출마 선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가장 큰 중요한 무기이자 그거는 기득권입니다. 예.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질 않아요. 몇몇 의원들만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겠는데 사실 지금 많은 당원들이나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21대 불출마 선언을 전 의원들이 다 하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분노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외면한 상태에서 그 당간에 뭐 이 기득권이 있는 기존에 얼마나 뭐 친박, 비박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뭔가 새로운 당을 변화를 시도하면서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자기 기득권들을 다 지킨 상태에서 서로 내부에서 쉽게 말하면 총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밖에서 보는 국민들이 답답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게 좀 답답한 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여당에서 볼 때는 뭐 프레임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지금 야당의 어떤 내용이 물론 즐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이 그 건전한 야당이 존재해야지 사실 여당도 빛납니다. 조연이 있어야지 주연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야당이 좀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또 여당도 어떻게 보면 좀 자꾸 군풀을 떼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그런 뭐 즐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살아난 길은 이념과 정체성을 이제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어찌 보면 63년 이제 공화당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5.16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남북의 어떤 대치 상황에서 어쨌든 반공을 국시로 했던 정당이 쭉 이어져 왔다고 봐요. 근데 지금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대치 상황을 이용한 어떤 안보를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뭘로 대체할 건가? 경제 전문 정당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 수 있느냐, 민생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 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기존의 네. 어떤 그 남북 대결 상황에서의 정치는 이제 쉽지 않다. 이제 다시 이제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과 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장 역할이 필요할 텐데 지금 비대위원장 인선도 진통을 겪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뭐 거론되는 후보들 특징 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쨌든 비대위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5명을 선발했지 않습니까? 김병준 그 교수를 포함해서 5명을 좀 선발했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상으로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 김성훈 의원, 박찬정 의원, 또 뭐 이용구 의원이라든가 또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지금 절차 과정상 이게 전국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 준비위에서 5명을 의총에서 한 사람을 좀 좁혀달라 한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의총에서는 사실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좁힐 그런 비대위 그 위원장을 한 사람을 좁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5명을 놓고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추대를 할 것이냐 이런 또 절차상의 문제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이 5분 중에 정말로 이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새롭게 변화를 시키고 혁신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또 밖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당내에 일단 절차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빠른 시간에 빨리 비대위원장을 일단은 선출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일단 우선은 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아마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교수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좀 의지가 좀 강력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보관이 뭐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일단 첫째 가장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의원들의 지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저분은 아무래도 이제 친박 비박은 아니지만은 좀 친박 쪽에서 조금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김병준 교수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방식을 또 뭐 이게 네.
우리 저 여론조사로 하게 된다 하면 또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또 그런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예. 네. 그 당 안팎에서는 5명의 후보 인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향후 그 당 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말들이 좀 무성하거든요.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역할 권한 어떻게 좀 결론이 날까요? 결국은 권한을 얼마나 주냐의 예. 문제 같습니다. 관리형이냐, 뭐 혁신형이냐,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떤 권한이 주느냐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공천권이 없다는 거죠. 총선까지는 너무 멀었고. 예. 네. 그럼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비대위 체제가 얼마나 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얼마나 권한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큰 역할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공천권을 가져서 공천권을 가지면은 어쨌든 현역 의원들도 눈치를 보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천권이 없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럼 결국 어떤 권한을 주더라도 그거를 다시 줬다가 뺏어버리면 되거든요. 예. 현역 의원들이. 그러면 결국 관리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원이 이분이 뭐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또 비대위원장을 또 다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당을 본질적으로 바꾸거나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네. 새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면은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임됐다는 것은 예. 당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당헌 당규가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그 비대위원의 임기라는 게 거의 보면은 3개월입니다. 뭐 그 3개월이면은 왜 3개월이냐면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로운 대표 체제로 가져야 되기 때문인데 과연 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이 3개월 안에 혁신을 하고 나서 그 바톤을 전당대회를 치르고 새로운 그 대표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빠른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당을 복원시킬지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줘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과연 이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비대위원장한테 생사 여탈권을 쥐어줄 건지 그거는 조금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얼마만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에 정의당이 굉장히 치고 올라선 네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요, 10% 한국당과 동률이잖아요. 네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촛불혁명 이후에 이 진보 쪽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래 민주당의 그 지지율도 굉장히 높고요.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2004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보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2자릿수 거의 정당 지지를 얻었었거든요. 그 당시도 탄핵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진보 쪽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의미는 보수 쪽의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민주당은 약간 중도 진보, 그다음에 예. 정의당은 약간 진보 쪽에 위치하는 어떤 스펙트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 보수 쪽의 스펙트럼이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 결국은 뭐 바른당이나 아니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못 찾고 있어서 네. 결국 그 진보 포지션이 지금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대략 그 60% 이내에서 움직이는 정의당이 조금 더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113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제1야당하고 좀 지지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그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조금 넓어진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의당이 뭐 자유한국당을 능가할 만큼 그런 어떤 지지율이 조금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가 완전 그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기반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층들이 오히려 화가 나서 정의당을 좀 선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자유한국당이 바로 서면 그렇죠. 일시적으로 있다는 게 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 부분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필패에 대한 반사 이익도 상당 부분이 좀 내포되어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저는 좀 달리 네.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으로 바로 넘어오진 잘 않아요. 예. 자유한국당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민주당에서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좀 지지하는 분들이 좀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더 진보적인 분들이 정의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 바로 지지한다. 그거는 사실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께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군 기무사령부 관련 특별수사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인선을 마치고 발족을 했는데 과연 이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하겠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성격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언론에서 보도에 하면은 뭐 쿠데타 전 단계까지 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치학계에서는 정설이 뭐냐면은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어가면은 군사 쿠데타는 불가능한 게 돼 있습니다. 일어난 예도 전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작동 단계까지 갔는지 또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 예.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좀 후속 조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기무사가 군이 정치 개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차단시켜야 되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좀 단계가 가야 되고 또 군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장치를 정치권에서 마련해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네. 전망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을 걸 봅니다. 예. 일단은 주요한 수사 대상들이 전 기무사령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그 당시 권한 대행이 전부 민간인입니다. 일단 군 수사관이 민간인 수사하는 경우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고요. 그다음에 군 사법 체계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군대는 계급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성추행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장군들은 거의 빠져나가는 게 결국은 군 사법권이 완전히 독립돼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계급이 자기보다 다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아마 결론에 저는 좀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기가 될 수 있다. 예.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이게 왜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냐면요.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수사단이 구성됐지 예.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칫하면 이게 과거 정부 지우기 위한 적폐로 몰아가서 이 기무사를 뭐 기능 자체를 없앤다든가 기무사 자체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는 수사라서 일단 결론을 내려야지 이것을 갖고 뭐 과거 정부 지우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이중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 어떤 실체를 밝혀야 되는 건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떤 군 수사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이게 아마 뭐 당연히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죠. 그게 우선인 예, 건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은 듣도록 여기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